안녕하세요. 유한타 기업분석팀 서미아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크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서 글로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생물체를 다루는 높은 기술력,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비용이 드는 구조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의약품 CMO, 위탁 생산업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의약품의 이 바이오와 비슷하다라는 의미의 시밀러,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복제품, 이것이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은 이 아래에서 보시는 세 가지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렘시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 그리고 닉특산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입니다. 세 제품 모두 유럽에는 출시가 되었고, 지금 미국에 출시된 렘시마는 미국명 인플렉트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셀트리온 굉장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렘시마의 경우 점유율 57%, 트룩시마의 경우 37%, 허주마의 경우 1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잘 선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경쟁사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젠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젠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암제비타라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한 뒤 매출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암젠 이외에도 다양한 베링게 잉겔하임이나 화이자 등 다양한 회사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출시를 포기하는 회사들도 많은 만큼 유럽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대응하게 된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렘시마 SC 제형인데요. 지금 최근에 9월 CHMP 승인 권고를 받았고, 따라서 4Q 허가가 기대된 것이 렘시마 SC 제형입니다. 렘시마 SC 제형은 보시다시피 기존 IV 투약 환자 대비 체감 통증 감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렘시마 허가와 더불어 이 렘시마 SC 제형의 MS가 급상승하는 그런 구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굉장히 선점하고 있지만 조금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지역입니다. 미국 지역은 보시다시피 오리지널 제품, 미국 레미케이드 매출이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미국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명 렘시마와 동일한 제품이고요. 인플렉트라 매출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이 상승하는 추세가 유럽만큼 지속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우호적인 정책에 따라서 매출 추이가 더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처방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 처방 데이터도 앞서 보여드렸던 매출 데이터랑 거의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레미케이드 처방 추이는 좀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인플렉트라의 처방 추이는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미국 내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면서 이런 처방 데이터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상반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상반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 2분기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의 하락 원인은 보시다시피 상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매출 원가 증가, 또 1, 2공장 슬로우다운의 영향이 있었고, 세 번째로 IFRS 15 적용으로 인해서 상공장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다 하반기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영업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장 지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은 상공장이고요. 상공장은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출은 올해 4분기 정도, BEP는 21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이 위탁 생산업에 문제가 조금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사실 펀더멘털이 아닌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고객사들의 많은 문의랑 걱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공장은 수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수주가 늦어지면서 가동률이 조금씩 늦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장 가동률을 쭉 보시면 예상 가동률은 올해 20%, 내년 40, 60, 10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가 내년 목표 가동률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주가 최소 40%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가 일단 끝난 그런 센티 개선, 거기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 있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내용은 법률 자문비랑 미지급 손익이 3분기 이익의 변수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날디의 선전입니다. 임날디는 오리지널인 휴미라 제품의 바이오시밀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유럽에선 특허가 만료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딱 그 시기에 다양한 경쟁사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바이오젠은 임날디를 판매하는 파트너사고요. 이 임날디를 판매하는 바이오젠에서 굉장히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회사들이 유럽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점유율은 40% 중반 정도의 MS를 바이오시밀러 내에서 MS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화이자나 베링게 인게라이먼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바이오젠이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임날디보다 먼저 출시된 베네팔리와 플렉사비가 있는데요. 이 베네팔리와 플렉사비의 매출 자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처방 데이터를 함께 보여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램플렉시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제품인데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처방 추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후속 파이프라인도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셉틴, 아바스틴,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까지 계속적으로 추가 후속 파이프라인이 시장에 런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전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은 유럽 지역, 미국 지역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지역에선 사큐 램시마 SC 제형이 출시된다면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요. 미국 지역에선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트룩시마, 20년 초 허즈마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면 바이오시밀러 제품 3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책입니다. 10월부터 인플렉트라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오리지널과 함께 선호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정책에 대한 우호 정책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MS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검찰 조사 종료를 통해서 센티 및 펀더멘털 개선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아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끝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펀더멘털을 보시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계속적으로 잘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유럽 임날디가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 후속 파이프라인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남정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및 기아차,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프리뷰 및 관련된 코멘트에 앞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 세타2 GDI 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세타2 GDI 엔진과 관련하여 집단 소속 고객과 화해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화해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엔진에 대해서 KSDS 캠페인 대상을 확대하고 세타2 GDI 엔진에 관해서 평생 보증을 실시, 그리고 엔진 결함 수립 비용 보상 등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모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 및 화해안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국내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세타2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 차량은 미국 및 국내를 합할 경우 총 460만 대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266만 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203만 대입니다. 보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점은 미국에서 미국 법인에 제출한 화해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으로 국내의 경우에도 동일 시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집단 소송 고객과의 화해안 합의는 결국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니자의 리콜 적정성 조사,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검찰 조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엔진 리콜과 관련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리콜이 진행됨에 따라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콜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리콜에 들어가는 엔진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관련된 이제 비용을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고객들이 민사 소송이라든지 다양한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고객과의 이제 화해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송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서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서 실제로 페널티적인 성격의 벌금의 부여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세타 인증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검찰에서 부여를 하는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검찰과 관련되어서 페널티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현대차 및 기아차 실적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 및 향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은, 먼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의 비용이 일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미국 고객가의 화해 보상금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60억,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이 반영이 되면, 이 외에도 향후에 들어가는 KSDS 캠페인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진과 관련된 평생 보증에 따른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기존에 잡아놓았던 리콜 대상의 차량에 대해서도 엔진 교체율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충당 부채를 추가 설정하는 부분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교체율과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 기존의 현대 기아차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번 세타 엔진과 관련돼서 고객들에게 문제가 되는 엔진 교체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 정도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엔진 교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 정도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5%포인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 10%는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충당 부채가 5,400억 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원이 실제로 비용에 추가 반영이 되면서 3분기에는 총 현대차 6천억 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계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모두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나 또는 신차 판매 믹스 개선에 따른 실제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이번 일회성 비용 반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번 3분기 외에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용이 남아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다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니자의 리콜 적정성 조사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페널티 성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잔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리콜 관련된 건은 대부분 한국이나 미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KSDS 캠페인이나 또는 보상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반영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는 세타, GDI 엔진과 관련되어서 리콜을 진행을 하고 관련된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MPI나 감마 엔진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비용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니자의 리콜 적정성 조사라든지 검찰의 페널티적인 벌금 부과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의 비용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추가 비용 확대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작년 3분기 그리고 이번 3분기에 발생한 비용 대비해서는 적은 규모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및 기아차의 실적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00억,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260억 원의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뒷부분 프리뷰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분기의 경우 완성차 2개사 및 그리고 이제 주요 부품사 3개사에 총 5개의 커버리지를 합산할 경우에 영업이익 경우에는 1조 5,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완성차의 경우 이번 일회성 비용이 6천억 그리고 3천억이 계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실적 대비해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경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97%,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 전년 대비 93%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에도 현대, 기아차 모두 5천억 그리고 3천억 정도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6천억 그리고 3천억 정도의 비용이 반영된 것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한 1천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올해 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호적인 환율 환경 속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되었고, 추가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모두 신차들의 판매 호조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판매 인센티브 개선 효과에 따라서 실제로 영업적인 성격에서 좀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에도 과다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됐지만 실적은 100%에 가까운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기존에 예상을 했었던 컨센서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1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과 비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익은 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성 비용이라는 측면,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벌금적인 성격의 페널티적인 성격의 벌금 외에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일정 부분 향후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관련돼서 기대감을 낮추기에는 좀 제한적인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의 실적 개선이 크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 기아차의 일회성적인 요소를 제외할 경우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신차 효과가 나타나며, 그리고 신차 효과에 따라서 얼마만큼 믹스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모두 최근에 이제 SUV 신차 라인업을 풀리 보강을 하면서 실제로 신차 믹스 개선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팰리세이드가 하반기부터 미국에 이제 풀리 판매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믹스 개선, ASP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며 텔루라이드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서 그림 12번의 경우 현대차 및 기아차의 북미 지역 판매 ASP, 판매 평균 가격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의 경우 팰리세이드가 출시되기 시작한 7월부터 빠르게 ASP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00불 그리고 23,000불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이후에 24,000불까지 11%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텔루라이드가 출시된 연초부터 실제로 가파르게 ASP가 상승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 ASP는 상승하는 반면에 판매 인센티브는 하락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역에서 산업 평균 인센티브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에 현대차 및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에 고객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빠르게 감소하면서 실제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좀 판매 믹스 개선에 따른 효과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환경 자체도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 같은 경우에는 분기 또는 전년 대비해서 평균 환율이 몇 %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보시면
원달러의 경우 지난 4분기부터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이제 수익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달러는 지난 4분기부터 개선이 되었는데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원화 약세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환율적인 환경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4분기에 대한 환율을 저희가 전망을 할 경우에 최근에 빠르게 좀 원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118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YOY로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 전망치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4분기 1조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시현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는 120% 정도 실제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4분기의 경우 5,7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시현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로 판단할 경우 51% 정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의 경우 일회성 비용에 따라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3분기에도 보여준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신차 믹스 개선에 따른 실제로 영업 본업 자체의 체질 개선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타 엔진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모멘텀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이어질 실제로 신차 모멘텀이 지속되는 부분 등을 고려할 경우에 신차 모멘텀이 지속된다라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버웨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말 그리고 11월에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 전후로 자동차 섹터의 주가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현대차 및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현대차 17만 원 그리고 기아차는 52,000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대차 및 기아차에 대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